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집단 심리와 콤플렉스,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셨고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오신 분인데요. 이번에 또 서울대학교 병원 인권센터장을 맡게 되셨다고 해서 그 궁금증도 풀 겸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남희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바쁘시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인권센터장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정신치료 또 레지던트나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 발령에 났는데요. 가서 보니까 인권센터 발령을 같이 내더라고요, 보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병원 직원이라면 의사,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뭐 또 일반 병원에서 행정직원? 대면을 하고 있는 행정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일단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치고 화나고, 그렇죠. 억울하고, 뭐 분하고 이런 감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 시스템이 병원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학병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렇게 좀 넓고 쾌적하면 환자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텐데.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외국에 비하면 뭐 턱없이 모자라고. 그럼 이제 그런 게 다 감정적인 분노로 표출될 수가 있죠. 그 병원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죠? 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심한 감정 노동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뭐 느긋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실은 저희 부모님, 아버님, 뭐 시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의료인이면서도 응급실에서 괜히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할까? 맞아요. 그런데 의료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환자들이 죽는 거는 계속 죽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한 명만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다 있고. 근데 계속 거기서 슬퍼하고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아마 탈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저는 이제 다 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개업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환자들, 뭐 보호자들, 또 직원들 안에 이렇게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 병원의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건 처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그죠? 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의 인권센터는 병원 내부의 직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가
또는 그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주로 대변해주고 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인권센터도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할 예정인데 예, 예. 일단은 직원부터. 그렇죠.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 네. 그분들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네. 중요한 문제 제기로 말씀을 들었는데 네. 솔직히 네. 최근에 병원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 많았잖아요. 네. 그 전공의를 그냥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폭행해서 막 네. 피멍 들은 사진들 나왔고 네, 네. 간호사들 장기자랑 한다고 막 선정적인 춤추게 해서 네. 지탄을 받고 네, 네. 또 간호사들 처음에는 뭐 수련 과정이다 그래서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마도 그런 뉴스들이 인권센터 만드는 한 계기가 됐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은 저희 사회의 한 자화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뭐 우리 때는 이보다 더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뭐 병원 직원 뭐 수습 기간 동안에 실은 월급을 주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수습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들뿐 아니라 뭐 기사도 있고 의대생들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의대생들 다른 기사 수습하는 사람들까지 월급을 다 주게 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남의료원처럼 폐쇄가 돼요. 이익을 못 본다고 하면 폐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딜레마인 거죠. 그다음에 이익을 본다 그러면 병원이 뭐 이익만 따진다 그러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지탄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중요한 접점을 잘 찾는 게 이제 관리자들의 그 할 일인데 의사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바빠요. 저도 이제 교수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집에 가서 밥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침에 한 끼밖에 못 해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예. 소위 말해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이죠. 그 겉으로 보자면 교수라고 그러고 뭐 의사라고 그래서 아주 멋져 보이는데 실제로 그 노동량은 살인적인 노동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교수 직함까지 간 스텝 의사들이 그렇게 살인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젊은 그 이제 밑에 교수들이 수련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 인턴들은 더 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최근에 레지던트들한테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 몇십 시간 이상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건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래서 젊은 교수들이 이제 더 대신에 일을 네, 하니까. 임상 강사들이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근본적으로는 실은 돈을 좀 더 많이 쓰면 많은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비용, 고효율 이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조금 이게 얘기가 커집니다만 네네. 사실 우리가 우리 국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네.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일찍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게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네. 뜻이냐면 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안 안 내도 내죠. 네. 좋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의료 수가가 싸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병원 가면은 의사 대접을 못 받죠. 한 3시간 기다렸다가 그렇죠. 2분 얼굴 보고 네. 나오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네네. 아주 구조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개인 병원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병원 의사들한테는 처방을 1주, 2주 이상 하게 못하게 해요. 그럼 심평원에서 다 삭감을 해버려요. 근데 대형 병원은 몇 달, 1년씩도 약을 줘요. 네네. 그러면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대형 병원 가서 한 번에 네. 그냥 예.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계속 몰리죠. 그리고 개인 병원들은 파산들을 해요.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대병원 인권센터가 앞으로 어떤 이 성과와 족적을 만들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더 그러니까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감정 노동자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조직들이 일반 회사나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보호를 받겠죠. 자, 새로 맡으신 인권센터에 대한 소개와 그 중요성 우리 같이 좀 공감을 했고요. 네. 이제 좀 넓혀서 네. 병원의 직원과
또 환자 보호자들의 이 마음 상태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신 건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마음을 그동안 사실 분석하고 어루만져 네. 오시지 않았습니까? 책을 좀 많이 냈죠. 그러니까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내고 네. 요새 뭐 그래서 한국 뭐 헬조선이다, 뭐 한국을 떠나자,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뭐 애는 절대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2000년대 좀 늦게 나이 들어서 유학을 갔을 때 예. 그 뉴욕에 있던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천국에서 왜 이 지옥인 뉴욕에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네.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뉴욕에서 한 5년 살았는데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싸가지고 가서 관광하고 편하게 했으면 아마 천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가서 돈 벌랴, 뭐 애들 키우랴, 공부하랴. 네,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은 돈이 좀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프라가 훨씬 나빠요. 무슨 어떤 소리냐면 지하철 가면 쥐들이 드글드글해요. 예.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바퀴벌레 쥐가 그냥 뭐 우리나라에 바퀴벌레 쥐 나오면 어느 그 월세나 전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하철에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러면 역장이 잘릴거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낡았으니까 네. 100년이. 근데 네.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뭐 몇 시간씩 연착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게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서비스가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탁기에 고장이 났어요. 전화하면 당장 와요. 네, 예. 그리고 얼마나들 서비스들이 좋아요. 네. 호주나 이런 데가 몇 달 걸려요. 그래서 호주인가 어느 나라는 그 세탁기를 바깥에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기다리다 네, 안 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열심히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뭘 해도 최고로 하려고 하고 뭐 남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또 남들 누리는 건 다 누려야 되고 이제 제가 상담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 돈이 무지하게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차상이 뭐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수급 기초 수급자예요.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초 수급 돈을 모아서 얼마 전에 외국 여행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갔다 왔다. 네. 가고 싶다도 아니고. 네. 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취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에 갔다 오는 거를 성취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소비가 성취인 나라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소비가 성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거죠.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아버지가 사줘서 내가 이 차를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자랑하고. 예. 그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갔다. 이러니까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 부끄러움이 내가 돈이 없다. 또는 뭐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뭐 키가 작다. 예. 이런 거를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회는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그 미인의 기준에 못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비가 곧 성취감이고 네. 다 각자 개성이 있는데 부끄럽게 얘기를 하고. 그냥 부끄럽다고 여기고 네. 그것의 가장 그 큰 원인, 핵심이 저는 뭡니까? 일종의 집단 최면이거든요. 집단 최면. 네, 저는 개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너무나 이쁜 통통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여성들 보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비하를 해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미의 기준을 네. 세워놓고 네, 그리고 왜 너는 수술 안 하느냐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 정도까지. 관리 왜 안 하느냐. 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 뭐 당연히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멋있게 보면 좋잖아요. 정쌤 지금 머리 하얘서 너무 제가 아까 부러워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연예인들이 앉아가지고 관리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사회는 아니죠. 네, 네. 예. 건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건강이란 뜻은 뭐 남들한테 힘을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과 주변 사람이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거기다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뭔가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해야지 사람 취급을 받고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을 세워놓고 그 네. 기준에 집단 최면이 걸려서 그렇죠. 예.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게 되는 네. 그걸 강요하는 그렇죠.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설이고 추석에 남들은 다 외국 가는데 나만 혼자 집에 있다. 나는 루저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 더 편안하고 그렇죠. 좋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곳곳이 너무너무 좋은 데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서 즐기면 되는데 남들은 뭐 북유럽을 가는데 뭐 남들은 그 앞에 남들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지표와 통계상에 네. 우선 세계 최고 자살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또 최저 출산율 네.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의식조사 같은 걸 해보면 네. 아이들도 성인들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응답하고요. 네, 네, 네. 심지어는 당신들 힘들 때 누가 좀 도와줄 만한 사람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꼴찌예요, 꼴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드러나는 네. 그 밑에 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획일화된 기준의 집단 최면. 네네. 근데 그 획일화된 기준은 물질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 물질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체면, 허세 이런 거하고 조금 섞여 있죠. 결합돼서. 네.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들의 눈,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사망률, 자살률 이런 걸 보면 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80년대 그 북유럽 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요? 예. 북유럽이 최고의 복지국가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북유럽이 지금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에요. 80년대면 한 40년 예, 전. 그때는 자살률이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출생률도 우리나라는 한 사람 앞에 서너 명씩 날 때 거기는 한두 명밖에 안 나서 출생률 때문에 거기 골머리를 앓았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경쟁이 아주 극심해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단 도시화가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따라오냐면 가족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한 30년쯤 후에. 아하.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 제가 이제 80년대, 70년대 외국에서 이제 의사나 교육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살아있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7, 80년대. 그랬었죠. 그리고 이 한국의 효도는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데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을 해서 애를 많이 낳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잘 살지만 공동체가 다시 되돌아오는 저는 시기가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가족이기주의 또 나 중심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는 나가 너무 없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많은 소수자들이 굉장히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인권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유아 독전이라고 그러죠. 유아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집단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집단이 보호를 해줘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저개발 국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기주의, 나중심주의를 버리면서 이제 공동체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게 필요한 거죠. 공동체 정신. 네. 근데 전근대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 많지만 제가 이제 종갓집이잖아요. 네, 며느리에서 열 몇 번씩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며느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딱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모든 제사 음식을 산다. 사서 한다? 네. 여지껏 제가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예. 왜 사서 하냐면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안 도와줘도 불편한 거죠. 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명절은 며느리도 쉰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밥 해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명절 때 사람들이 와서 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작은 디테일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저는 또 혼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수고 싸갖고 올 거 하나도 없고 네, 요새 집 네. 구하기 힘드니까 네. 거기다 철저하게 다 100% 넣어라. 우리가 너희를 많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서로 안 도와주고 각자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예로 드신 핀란드나 노르웨이 뭐 네. 이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네. 우리나라도 네. 옛날에는 네. 한 100년 전에는 다 전근대적 그렇죠. 농촌과 어촌에 기반한 공동체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80년대에 그런 게 깨지고 네. 그런 게 깨지다 보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네. 어루만져 줄 수가 없고 네. 거기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네. 네. 이랬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네.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복원하면 북유럽 국가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네. 제대로 그걸 못하면 네. 솔직히 미국이라는 사회가 거긴 공동체가 깨져 있는 사회라고 그렇죠. 지적받지 않습니까? 네. 빈부 차이도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북유럽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의 기로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저는 그 북유럽 국가가 지금까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된 거에는 그 나라의 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 나라들의 세금이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맞아요. 그걸 감수하고 거기서 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로 이제 해체된 가족을 대신한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제가 스칸디나비아 그쪽 환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기업의 CEO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 시골에 가서 양치기를 하겠다로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충분히 어느 조직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학교의 학벌,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사실 서울대 나왔다고 일머리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서울대가 어떤 일을 잘한다는 보장을 한다는 생각은 저는 그건 이미 정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솔직히 서울대를 갔다는 거는 시험 치는 그렇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하나밖에 더 그렇죠. 있습니까? 공부머리하고 일머리는 다른 거예요. 아니, 공부 중에서도 네. 시험 치는 능력 그렇죠. 그거 그렇죠. 하나죠. 네. 뭐. 그리고 공부의 폭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렇죠. 창의성도 또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학벌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뭐 미국의 얘기는 하지만 교수의 월급하고 장거리 뛰는 트럭 기사의 월급하고 비교를 하면 트럭 기사 한 2배쯤 돼요. 네.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 강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야, 이걸 받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새 그 버스 기사들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고 난다고 우리나라 재난 뭐 어쩌고 얘기를 하죠. 예. 버스 기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졸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대형 버스 사고 난 후에 네. 바로 그때서야 이제 그러니까요. 졸음운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장기간 노동 이 얘기 막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미리 얘기를 해서 미리 돌봐줘야 되죠. 미리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예요. 버스 네. 기사들이 제대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쉴 수 있고 8시간만 노동할 수 있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버스 기사 할 거예요. 근데 네. 버스 기사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어요. 그게 뭐냐면 젊고 팔팔한 사람들이 버스 기사가 되게 싫은 거예요. 네, 네. 노동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근데 노인들은 50대, 60대들은 노동 조건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라도. 가장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백수가 많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즘 20대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라는 시절하고 우리가 자란 시절은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랐던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네. 유럽의 예 또 미국의 네. 예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서 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학력에 따른 서열화, 그렇죠. 직업의 귀천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있는 네. 사회,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상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한국 사회와 그 적들 네, 이런 네. 책에 네. 한국인의 12가지 컴플렉스 네, 이런 네. 걸 쓰셨는데 네. 그걸 조금 정리를 해보죠.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컴플렉스라면 뭐를 꼽으세요? 저는 우선은 가족. 가족이 컴플렉스다? 네. 그러니까 우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공동체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가족 이기주의, 그렇죠. 나중심주의 네. 그거로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얘기를 했지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쓸 돈이 없어져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세금을 내서 없는 사람들이 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결국엔 내 재산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장기적인 걸 못 보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강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재산이 수십억인데 뭐 몇백만 원을 내도 이건 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간접세로 내는 게 20만 원,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20만 원, 30만 원을 내면 30억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가 돼요. 네. 100만 원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지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빈부차가 커지는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게 첫째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